안녕하세요.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KF-21 금년도에 이제 첫 시험 비행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 KF-21에 장착될 무장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좋은 활을 만들 줄 알았고 활도 이제 잘 쏘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이 활만 잘 살펴보더라도 뭐 우리의 활 가궁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짐작이 되죠. 우리가 쓰는 활은 중앙아시아 유목민족들이 쓰는 활과 같죠. 그것에 아마 가장 세련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원래 이게 이제 기동 말 위에서 쏘기에 적절하게 개선된 그런 활이죠. 그래서 크기에 비해서는 또 그래서 작죠. 기본적으로 작고 크기에 비해서는 힘도 좋은 편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민족은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기마 민족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한반도에 정착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활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전부터 활을 좋아했고, 뭐 심지어는 선비들도 활을 쐈으니까요. 취미로. 지금도 활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현대 무기에 있어서 활이 뭘까 적용해 보자면, 비유를 해보자면 저는 현대 무기에서는 미사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특성에 상당히 잘 맞는 그런 무기 체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거리 미사일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거는 단거리 미사일이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적을 상대하는 미사일입니다. KF-21이 적외선 추적이고요. 이런 유의 미사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도입부에 사용하기로 한 미사일은 아이리스-T라고 독일제입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제 미사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거와 단거리 미사일, 이것과 중거리 미사일 미티어를 이제 초기형에 장착하기로 해서 일부 많이는 수입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아마 기술 도입도 조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연은 아시다시피 유럽제가 이제 장착되게 된 사연은 처음에 미국이 그들이 가진 사이드와인더하고 암람 미사일을 우리 KF-21에 인티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통합하는 걸 거부했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 KF-21의 개발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용케해서 유럽제 무기들을 장착을 하게 됐고, 유럽 방산업체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도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미국이 다시 부랴부랴 그들 미사일들의 장착을 또 오케이 했죠. 그래서 거기도 상당히 알고 보면은 재미있는 뒷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는 아니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거리 미사일이고, 이것도 초기분만 살짝 조금만 도입하고 향후는 우리 국내에서 국산을 개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화가 이게 관심이 많다. 그래서 외국 업체랑 손을 잡고 개발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죠. 그 다음 이제 중거리 미티어 미사일은 서방권에서는 거의 최고의 중거리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는 미사일이죠. 이것도 유럽제지요. 이거는 이제 덕티드 램젯이라는 로켓터와 램젯 엔진의 장점만을 모은 어떤 새로운 방식의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도 도입을 해서 F-35에 넣으려고 하죠. 내분부 장창에. 길이는 충분한데 꼬리 날개가 너무 커서 이걸 조금 꼬리 날개를 좀 줄이고, 또 앞에 탐색기도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A사 방식의 KA 밴드 레이더를 장착해서 F-35에 넣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도 우리가 국산을 하려고 해요.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ADD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주요국의 중거리 미사일 비교를 해보면은 유럽에 지금 150km라고 돼 있죠, 사거리가. 미티어 미사일의 사거리는 뭐 엿가락치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ADD 자료에서는 150km로 보고 있어요. 그 밑에 미티어라고 돼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120km, AAM-4 미사일이라고 돼 있네요. 타입 99 형식. 그리고 미국은 지금 암람은 원래 한 1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새로운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요. 암람의 최신 개량형. 그러면 160km까지 나올 거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고, 추정이라고 돼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200km가 넘는 것 같다. PL-15 미사일 같은 경우. 이게 우리 ADD의 분석 자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사일을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 빨간 사각형 안에 있는
저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ADD가 자기들의 목표라는 거죠, 저게. 예. 그리고 이거 재밌는 사진인데, 이거는 방사청에서 예전에 A사 레이더 개발 관련해서 A사 개발이 확실치 않았을 때, 그래서 주위에서 안 될 거라고 그런 비아냥거림이 많았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면서 만든 홍보 영상에 나온 지나가는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시뮬레이터를 소개하면서 나온 사진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내부 무장창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내부 도어라고 이제 도어스라고 돼 있고 밑에 오픈 클로즈 돼 있죠. 6발의 미사일이 들어 있어요. 즉 이 말은 KF-21의 내부 무장창에 공대공 미사일을 넣는다면 6발까지 들어간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2-3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바뀌었을 리는 없다고 보고 실제로 6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참고로 F-35 같은 경우는 4발, F-22 랩터 같은 경우는 6발이 들어갔었죠. 예, 그래서 요즘은 아마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자료들이 안 새어나오는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자료들이 좀 새어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충 공대공 미사일 이야기는 해봤고요. 미티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하겠습니다. 다른 미사일과 연계를 해서. 자, 그 다음 공대지 미사일이 있죠. 공대지. 예, 공중에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지상의 목표를 타격하는 거. 예, 우리 당연히 지금 F-15용으로 도입한 타우루스 미사일이 있죠. 그래서 그걸 국산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때 기술 이전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철룡이라는 걸 개발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뭐 미사일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실험도 하고 그랬죠. 이게 길이가 4.9m예요. 예, 그래서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과 동시에 이 크기가 작은 거 4.5m짜리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예, 4.9m짜리는 길어서 내부 무장창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KF-21이 이제 5세대 이상으로 추가 개발되게 됐을 때는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는 유사한 능력을 가진 미사일이 필요한 것이고, 예, 그래서 그 ADD가 그 작은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타우루스라는 회사도, 타우루스를 만든 회사인 타우루스사도 이런 우리 한국 공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아덱스에서 타우루스 작은 버전을 지금 또 공개했죠. 이것도 사과라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자, 이거는 순항 미사일이죠. 뒤에 이제 제트 엔진이 달려 있고, 사정거리는 한 500km 정도 되고, 스텔스성이고, 여기에 이제 항법 장치가 최신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현무3 같은 순항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우리가 개발 중인 미사일들, 그리고 기존에 가진 미사일들을 개량하는데도 넓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고급 기술들을 우리가 이 미사일을 기술 도입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타우루스를.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속 미사일이 아음속이잖아요. 속도가 마하 0.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상의 목표물을 공격하기는 부적절해요. 지상을 정밀 타격하는 것이죠. 예, 자,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철룡 미사일, 그리고 우리가 개발 중인 작은 거, KF-21 내부 무장창용인 거, 그거에 이제 내부 구성도예요. 이게 메피스토 탄두라고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웠겠죠. 이 앞에 보시면 내부가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일단 타격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전부 다를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타격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앞에 성형 자격탄이 있어요. 먼저 뭉툭한 게 보이죠? 알루미늄 캔처럼 생긴 거. 그 앞에 센서가 있습니다. 거리를 재는 센서가. 그래서 목표물에 다가갔을 때 그 센서가 거리를 정밀하게 감지를 해서 성형탄두를 폭발시켜요. 그럼 성형탄두가 콘크리트나 안반에다 구멍을 뚫습니다. 그 뚫려진 구멍을 통해서 뒤에 관통탄두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쭉 밀고 들어가는 거죠. 어느 정도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방식도 깊이에 의해 쓸 수가 있고, 여러 청으로 나누어진 지하 구조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청의 개수까지 맞춰서 세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원하던 목적 지점에까지 관통이 되면은 그 뒤에 후부에 뒷부분에 달려있는 센서가 있습니다. 저게 작동을 합니다. 저 센서 같은 경우는 지하를 뚫고 들어가는 그 충격을 다 견딘 다음에 폭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것도 쉬운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성형 자격탄두가 만드는 구멍, 그리고 뒤에 관통탄두가 들어가는 거, 이 조화도 상당한 노하우랍니다. 그걸 갖추기 위해서. 그 외에 타우루스 미사일은
내비게이션에 있어서도 항법 장치에 있어서도 아주 고급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요즘 그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지 공격용, 저게 벙커나 미사일 시설 아니면 지휘부 같은 곳을 정밀 타격하는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일단 지하 관통탄이 기본적인 목적이지만 탄두는 상황에 따라서 교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공중 폭발탄도 만들 수 있고 다른 공격 목표를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탄두를 바꿈으로 인해서. 예. 자, 그 정도로. 그래서 이건 지상 공격용 무기다. 그래서 이거를 대지 공격용 정밀 유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항공기 분리 실험하는 것이죠. 철룡, 즉 타우러스의 국산 버전이죠. 큰 거. 이걸 개발하는 시험을 이제 분리하는 시험을 공개를 했죠. 방위사업청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통합이라는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항공기 무장을 통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물론 저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아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항공기 내에 있는 각종 센서류의 데이터가 미사일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는 그게 전달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죠? 또는 미사일의 직접 센서가 먼저 감지해서 락온이 되는 경우에는 적외선 미사일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정보가 또 비행기로 또 들어가야 돼요. 비행기 타겟팅 시스템하고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런 게 있고, 물리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요즘 좀 더 컴퓨터가 자세 제어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를 기본적으로 지점 조종을 하고. 그러면 이런 1톤에 가까운 미사일들이 이격이 되면은, 특히 좌우로 하나씩 매달고 있다가 한쪽만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게 흔들립니다. 그거를 비행기에 있는 항공전자 시스템이 그거를 이제 완충을 해줘야 돼요. 예, 그죠? 무게가 자유 안 받았으니까 비행기가 흔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F-22 같은 경우는 그런 예도 봤습니다. 비행기는 전체가 다 여유 공간을 전부 다 연료로 채워놓거든요. 예, 그래서 무장을 이격시킨 경우에는 무게 중심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예민할 것이고 비행기는 급기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내부에 있는 저장된 연료의 위치를 옮기면서 무게중심을 다시 잡는다. 이런 기술도 공개적으로 언급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들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통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미사일 이격 시험도 의미가 크다고 봐요. 단지 무장을 달고 버튼 눌러서 떼고 하는 거하고는 그것보다는 훨씬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술진들도 그런 느낌을 강하게 풍기는 것 같아요. 이번 아이리스나 또 미티어를 통합하는 과정에 우리가 관여되게 될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기술 이전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예비 학습이 된 거예요. 우리가 미사일 자체는 어렵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미사일 체계를 잘 개발해 왔기 때문에. 대신에 그걸 항공기에 있는 항공전자 시스템하고 매칭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오히려 큰 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티어 도입건으로 인해서 그 과정을 배울 수 있어서 참 잘 됐다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자, 철룡, 대지 미사일 말씀드렸고, 공대지.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초음속 대한미사일 공개했죠. 지난 9월에. 예, 그래서 우리가 램젯 기술을 오랫동안 만졌습니다. 예, 그래서 램젯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그리고 이 미사일을 재추측한데는 KF-X에서 발사하기 위한 공대지 버전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사실 브라모스 M이라는 인도가 개발하고 있는 것도 공대지용으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런 브라모스 M 정도를 만들려고 했으면 우리는 이미 만들었을 것 같아요. 예, 하나의 플랫폼으로 수상함에서도 발사하고 KF-X 내부 무장창에서도 발사하려고 했더니 그게 어려워진 거죠. 그럼 크기가 제한이 심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무진하다가 결국은 포기한 것 같아요. 덕분에 크기는 많이 작아졌겠죠. 예, 뭐 정확히 공개된 건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는 덕티드 램젯으로 넘어가는 된 겁니다. 예,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한두 달 전에 이제 공개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시제죠. 앞에 한국판 지르콘이죠. 앞에 지르콘이고 뒤에는 이제 속도를 올리는 부스터들이 붙어 있는 것인데, 이거는 스크램블 엔진이에요. 그리고 금년에 지금 시험 비행을 하게 돼 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램젯이나 스크램젯 엔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했다, 자신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근거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연구를 벌써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변에 일본도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죠. 이미 개발을 끝냈지만은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배치를 하지 않고 추가 개발에 들어갔죠. 한 400km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도 램젯 엔진을 쓰는 겁니다. 램젯 쓰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미 덕티드 램젯을 이용한 공대 함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사진에 보이죠? 그 개념도가 이게 직경 400mm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초음속 공대 함 미사일 덕티드 램젯이다. 이게 많은 기술 축적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티어 같은 미사일 우리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크기를 줄여서 200mm급으로 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게 될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과 공대공,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크기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유형의 미사일이 될 것이다. 물론 대함용과 공대공용은 뭐 센스나 이런 것들이 다르겠죠. 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본도 보면은 이게 이제 밑에 보이는 게 AES-M3라고 해서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것도 덕티드 램젯으로 알려져 있고, 이거는 이제 고체 연료를 쓰는 게 아니고 액체 연료를 쓴다고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도 이제 5세대 전투기를 자기들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내부 무장창에 이걸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미사일이 길이가 6m나 돼요. 그런데 지금 F-35 같은 경우는 내부 무장창의 길이가 길어봤자 4m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길이를 많이 줄여야 돼요. 아니면 이게 본인들의 5세대 비행기니까 이걸 늘려야 되는데 6m 가지고는 6m까지 늘리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F-35보다 크기가 큰 KF-21 같은 경우는 4m, 4.5m로 지금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무장창에 들어갈 미사일들의 길이가 전부 다 4.5m로 맞춰지고 있으니까요. 자, 주변 일본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당연히 좀 전에 언급된 덕티드 램젯 그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에 넣으려고 하겠죠. 그럼 길이는 4.5m가 돼야 되고, 일본의 미사일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거리도 당연히 400km 이상은 나오게 그렇게 ROC가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대 말 아니면 30년대 초반까지 나오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자, 이게 국관의 이제 이야기예요. 국관에서 발표한 이제 글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보면 이제 덕티드 램젯 기반의 공대공 미사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우리가 공대함 2 유도탄, 이게 이제 덕티드 램젯을 기반에 둔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이라는 뜻입니다. 개발을 준비하면서 확보한 탐색기, 램젯 엔진 및 데이터 링크 기술 등은 중거리 공대공 국내 개발에 큰 어려움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400mm급 공대함 유도탄과 200mm급 공대공 미사일은 주요 구성품의 크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설계 개념과 형상을 공유한다. 모양도 비슷할 거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되면 또 추가로 이야기를 합니다. 덕티드 램젯이 아무래도 로켓 추진보다는 단가가 비싸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량 생산을 통해서 플랫폼을 공유를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 그럼 실제적인 준비는 어떻느냐. 이 현대 로템, 지금 램젯, 스크램젯으로 오면 현대 로템의 존재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 로템이 개발한, 이게 2020년대 자료예요. 2020년 자료예요. 직경 130mm짜리 덕티드 램젯 연속이에요. 연속입니다. 램젯 엔진이 아니고 엔진 안에 들어가는 연속이에요. 그래서 덕티드 램젯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램젯의 장점과 로켓 엔진의 장점을 취한 것입니다. 로켓 엔진은 뭐냐면은 저렴하죠. 저렴하지만은 그 안에 우주 공간에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연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연료 더하기 안에 산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상당한 분량의 산화제가. 그런데 이걸 공기 중에 나를 때는 공기를 바깥에서 당겨서 쓸 수 있잖아요. 산화제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덕티드 램젯을 써서, 덕트라는 것은 이렇게 뭐 구멍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관을 냈다는 것이니까 바깥에 공기를 따라 당겨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로켓 연료 내에서 산화제의 양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즉 같은 부피에 더 많은 추진제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밖에서 산소를 빨아들이고. 그래서 산화제가 충분히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젤화되는 것 같아요. 약간 액체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계속 타야 되는 고체 연료와 달리 이제 덕티드 램젯 같은 경우는 산화제가 양이 적기 때문에 약간 액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유량 조절이 또 용이해요. 예, 그러니까 추력을 키웠다 줄였다가 용이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램젯 엔진의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급격한 기동을 하면은 이때까지 액체 연료를 쓰게 되면은 그 액체 연료의 시스템 자체도 복잡하지만 연소가 안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동 미사일을 만드는 데 좀 불편한, 좀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로켓 엔진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장점을 취한 엔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 연소기입니다. 예. 반액체화된 젤화된 로켓 연료가 들어와서 불이 붙기 전에 있는 것. 예. 그래서 이것도 제어 장치도 있겠죠. 양을 줄였다 늘렸다. 램젯 엔진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 램젯 엔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구조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런 것에 대한 기반 기술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스크램젯 엔진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고, 그것이 약간 응용판이죠. 덕티드 램젯은 램젯에다가 고체 연료하고 같이 응용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미 완성된 연소기를 현대로템이 2020년에 선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대로템이 이 분야에 램젯, 스크램젯에 관여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번에 극초음속 한국판 지로콘 홍보 자료에 현대로템이 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되어 있죠. 초음속 연소기, 연소기 기술 개발 및 제작. 예. 좀 전에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연소기. 거기 현대로템은 극초음속에 있어서 연소기 개발에 관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역시 현대로템에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 그 스크램젯의 엔진의 외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향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건 왜냐하면 수량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많이 요구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로켓 추진으로 갈 것이냐, 지금처럼 덕티드 램젯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업계의 판도에 약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램젯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로켓 엔진으로 간다면은 그것도 요즘 이중 펄서나 또 안에 그 로켓의 연료의 그 배치를 함으로써 성능을 개선시킨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정거리나 운동성에서.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한화나 LIG는 덕티드 램젯으로 간다 그러면 조금 서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추진제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업계 간의 희비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전공 분야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봐서는 지금 우리가 무기를 개발할 때 있어서는 그 기준은 뭐냐면은 선진국을 따라간다 정도가 아니고 선진국에서 예상하고 있는, 즉 우리가 미사일을 내어놓게 되려면 앞으로 5년, 10년 정도, 10년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등장이 예상되는 서구군이나 동구군의 미사일보다 성능이 다 좋아야 돼요. 뭐 단지 미사일이 아니라 다른 무기 체계들도. 제가 쭉 자료를 보면은 그런 우리 입장은 명확해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덕티드 램젯이 훨씬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기존 아무리 개선된 형태의 로켓 엔진보다도 덕티드 램젯이 장점을 가지는 이유는 일단은 사거리 측면에서 일단 훨씬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 것도 마지막에도 추력을 발생할 수 있게 로켓 엔진을 설계를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정도라면, 아니면 2단계, 3단계 정도에서 거친다면은, 물론 기존의 로켓 엔진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덕티드 램젯이 줄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그런 추력 변화는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곧 상대방한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KF-21의 내부 무장창의 길이가 4.5m 정도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미티어 미사일을 KF-X용으로 우리가 그런 미티어 방식의 미사일을 만들 거니까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두께도 지금 직경도 살짝 더 두껍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서 다른 타입의 우리가 국내에 다른 항공기에 장착을 못한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큰 미사일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큰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 그렇다면은 같은 값이면 체력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F-35에 들어가는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는 미티어 미사일보다. 즉 그 말은 사거리의 정대가 더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같은 기술의 바탕을 두더라도. 그런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우리는 그 기술에 이미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덕티를 MZ 기반 미사일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지금. 자, 그러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세련화시키는데, 더 세련되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비교국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미사일 자체의 체력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다. 그러면 상당한 사정거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대공 미사일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덕티드 MZ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급드릴 것은 대레이더 미사일이에요. 대레이더 미사일,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뭐 대방사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쓰는데,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예상도, ADD에서 나온 예상도이고요. 이거는 개전 초기에 상대방의 레이더를 파괴하는 미사일이죠. 예, 상대방의 레이더파를 거꾸로 역추적해서 따라가서 파괴하는 미사일이고, 현재는 HARM이라고 함 미사일이 많이 알려져 있죠. 국내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그 함 미사일을 개선한 것을 밑에 아래 그림에 보이죠. AARGM-ER이라고 사정거리를 늘리고, 또 F-35의 내부 무장창에 통합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을 지금 개발 중이에요, 현재. 예. 그래서 그 정도급의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레이더 미사일로는 상당히 중요한 미사일이죠. 예. 개전 초기에 상대방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타격 수단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미사일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개전 초기에 그런 무인기들에게 이런 대레이더 미사일이 장착돼서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저게 대공 방어력이 살아있는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현재는 우리가 미국에서 함 미사일을 도입해서 쓰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기능이 훨씬 다양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대레이더 미사일은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단계별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블락 1, 블락 2, 그죠? 거의 미국 거의 기능에 준하고, 특히 뭐 사정거리 같은 거는 더 이상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만드는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우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은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당연히 더 길게 만들겠죠. 그리고 이제 블락 1에서 블락 2로 넘어가면서 차이점은 그거에게서 보면은 앞에 이제 다른 센서가 들어가겠죠. 센서가 들어가서 과연 우리가 원래 목표로 삼았던 상대방 레이더 기지가 폭파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능이에요. 자, 그거는 앞에 뭐 약간 CCD나 가시광선이나 아니면 적외선류의 센서가 하나 더 들어가고 데이터 링크 이쪽으로 보내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미사일 전반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미사일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향후 개발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KA 밴드 A사 레이더 들어가고, 거기에 추가로 적외선 센서 같은 게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복합 다중 센서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센서들이라는 게, 탐색기라는 게 미사일에 있어서 의외로 차지하는 가격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국산화하면서 그래도 싸지는 않겠지만 센서류를 다양하게 쓰는 것 같아요. 복합된 센서류를. 우리 해군 미사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레이더 센서하고 레이더 탐색기하고 적외선 탐색기를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향후 우리가 개발할 덕티드 램젯 기반의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개된 정보가 없는 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뭐 해성 대함 미사일의 뭐 개량형 등등의 그런 기술이 다 적용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되게 선작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어떤 회사라는 당상 기업의 담 때문에 이 회사에 있는 기술이 유사한 다른 체계의 개발에 응용이 방해되거나 이런 건 현재 보이지 않거든요. 예. 우리는 한쪽에서 축적된 기술이 다른 무기 개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이제 이 자료들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몇 번 언급드렸지만 우리가 타우루스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배운 기술들은 순항 미사일부터 뭐 공대공 미사일, 대함 미사일 모든 것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미사일 기술들이
현대 활이죠. 우리 민족이 자랑하고 잘하는 활. 우리의 현대 활이 그 성능이 짧은 시간 내에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